반갑습니다. 지안에서 이제 우편과 예금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우입니다. 여기 지금 실강 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올인원 때 실강에서 뵀던 분들이 지금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얼굴도 이제 약간 계시고 이런데, 자, 이 강의는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올인원을 일정 수준까지 소화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뭐 꼭 제 강의를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뭐 우편이나 예금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한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이 듣는 학생이에요. 처음부터 뭐 완전히 이제 기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거쳐진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약간 이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서, 그리고 이제 뭐 올인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충분히 복습하고 일정 수준까지 이제 정리한 학생들을 위한 이제 강의이고, 기본 강의, 올인원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반복해서 들으셔도 돼요. 저도 이제 어떤 새로운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과목의 체계를 잡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강의를 갖다 한 2번에서 3번 정도 들어요. 2번 정도까지는 정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3번째 정도 되면은 3번 다 들으려면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있죠. 배속도 좀 올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약한 부분들, 엄청 쉽고 이런 포인트들은 그냥 안 듣고 좀 이제 제가 좀 약하거나 제 이제 구멍 약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한 3번에서 4번까지 이렇게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풀이 강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올인원 강의는 좀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아요. 저 정도 되는 뭐 이제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저랑 비슷하게 한 2번에서 선택적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주시면은 그 과목의 이제 체계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풀이 강의는 그런 식으로 반복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풀이 강의도 한 번 정도는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문제풀이 강의를 제가 주로 어떻게 활용하냐면 문제가 꽤 많죠. 이걸 갖다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면 강의가 길이가 거의 기본 강의 올인원만큼 길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또 효율적이지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선별적으로 풀어드려요. 일단은 우리가 올인원 강의 풀면서 문제 꽤 많이 풀어드렸죠. 그러니까 그 문제들은 다시 안 풀 거예요. 그 문제들은 여러분이 복습하시면서 충분히 이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올인원 때 안 풀었던 문제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절반 정도로 갖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푼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 푼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 문제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그 우준모의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쪽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릴 거예요. 올려가지고 여러분이 문제풀이 강의를 갖다 듣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문제는 수업 때 안 풀어줬는데 이 문제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을 갖다 댓글로 좀 체크를 갖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있죠,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좀 그 풀어달라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풀 만한 문제들 모든 뭐 얼마나 학생들이 풀어달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조금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하지 않는다면 뭐 이제 단원을 갖다 정해가지고 뭐 이제 오늘은 무슨 단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죠. 약간 이제 유튜브 같은 걸로 짤막하게 한 5분 10분 되는 영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갖다 추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문제를 갖다 전부 다 이번 강의에서 푸는 거는 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이제 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예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올인원 강의를 들을 때는 예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과목에 대한 체계라든지 전혀 이제 방향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이제 공부를 갖다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는 예습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강의 뭐 우편 이제 올인원 이런 거를 갖다 듣고 이게 바로 문제풀이 강의를 갖다 들으면 괜찮은데 이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들으면 복습을 갖다 좀 제대로 안 한 학생들은 원래 이제 자기 예전에 일정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으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이 강의를 갖다 제대로 소화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예습을 하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습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자,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듣는다. 혹은 기본서를 갖다가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문제집을 갖다 풀고 온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있죠. 예습 때는 문제를 갖다 일단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습 때 문제를 갖다 푼다면 올인원 때 풀어드렸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문제들만 좀 푸시고, 예습 때는 이제 뭐가 좋냐면 여러분이 실력이 아직까지도 기본 강의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소화를 못 하신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은 기본 강의를 갖다 빠르게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일정 수준까지 내가 소화했어. 거의 다 이해 단계는 끝났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학생들은 이미 이제 자기 그 정석이라든지 자기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본서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책들을 갖다가 좀
빠른 시간에 있죠. 어느 정도 혼자서 이제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해오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와서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 강의 때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풀어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 풀어줬던 문제도 여러분 스스로 또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안 풀어줬던 문제도 여러분이 시간 나는 만큼 있지 않습니까? 뭐 홀짝을 정하든 절반을 하든 해가지고 이제 또 푸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예습은 문제집을 미리 혼자서 풀어보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 예습은 기본 강의를 갖다 듣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정리된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정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그 범위까지 예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오셔서 문제 같이 풀고, 혼자서 복습할 때 같이 푼 문제도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또 이제 남아있는 문제도 한번 조금씩 풀어보고,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이제 예습과 복습을 갖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는 전형적인 방법, 제가 만든 방법이긴 한데, 제가 이제 수험생 때 만든 방법인데, 이게 저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항상 문제풀이 강의라든지, 혹은 학생들이 이제 문제집 보는 방식을 갖다 물어보면 항상 소개를 갖다 해주거든요. 일명 이제 검은 콩, 흰 콩, 세모 방법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중간고사라든지 고등학교 때, 중딩 때 기말고사 이런 것만 공부한 학생들은 문제집을 볼 때 어떻게 대하냐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갖다 내가 맞췄냐 틀렸냐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으로 커버할 수 있는 시험에는 그렇게 공부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집 보면 이렇게 놨어요. 빨간 펜으로. 빨간색 어디 갔어?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틀린 건 막 이렇게 놔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장기간에 한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2년까지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공부해야 될 만큼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으로는 절대 커버를 못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맞췄다 틀렸다 단순히 기억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지식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집에서 포인트를 갖다 확인하고 계속 반복해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까지 상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상식이 안 되는 한 2에서 30% 정도로 갖다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이 안 돼서 우리가 암기했다, 잊어버렸다, 암기했다, 잊어버렸다 하는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보면 내가 항상 틀리는 포인트에서 또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틀리는지, 어디가 중요한데 어디서 여러분이 매번 틀리고 잘못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이걸 갖다 계속 보고 잊어버리고 하면서 이제 확인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집을 갖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거 맞다 틀렸다는 의미 없어요. 선지 하나하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선지 하나를 여러분이 맞췄다 틀렸다가, 내가 이거를 갖다 옳게 판단했다 틀리게 판단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선지를 갖다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이해도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해도로.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이 선지를 갖다 이해했어. 이 선지는 이게 응용돼서 나오든 약간 변형돼서 나오든 그대로 나오든, 이 선지가 만약에 내가 시험을 칠 때 7월에 시험장에서 났을 때 이 문제는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다 하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이해도가 거의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갖다 검은 콩을 쳐주는 거예요. 검은 콩. 꼭 연필로 하셔야 됩니다. 볼펜이라든지 형광펜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곧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연필로 꼭 표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알긴 알겠어. 보니까 이해는 돼.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 문제를 내가 맞췄더라도 이게 시험장 가서 이거 내가 그때 맞출 수 있을까? 혹은 이게 좀 응용돼서 약간 변형돼서 나온다면 내가 이걸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있죠. 좀 더 반복하고 숙련도를 쌓아야 되는 선지들이 있죠. 그거는 흰 콩을 쳐놓으세요. 일단 내가 이해는 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는 좀 더 내가 숙련도를 높여야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시험장에서. 흰 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세모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검은 콩, 흰 콩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개를 갖다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빨리 합격하려면 제일 잘 접근해야 될 게 이 세모예요. 세모.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문제집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모는 봤는데 뭔 말인지도 이해 안 되고 출제 포인트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지식에 접근할 만큼 그 과목에 대한 내공이라든지 실력이 안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은 기고 있는 혹은 걷고 있는 단계인데, 이거는 뛰거나 나는 정도 수준이 돼야지 풀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해설을 봤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쿨하게 세모 치고 넘어가세요. 세모 치고 넘어가세요. 딱 이제 정신 집중해서 한 2번 읽어주고 그리고 해설도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집중해서 읽어주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이걸 계속 봐요. 계속 봐요. 계속 보면서 이상한 자기만의 억지스러운 해석이라든지 막 이상한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래도 안 되면 막 인터넷에 막 검색하다가 이제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지나가 버리니까 1시간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절대 하지 마세요. 검색하지 마세요. 모르면 그냥 세모를 치세요. 그리고 세모를 치고 이거는 내가 모르는 선지야. 내가 아직까지 도달하기 힘든 지식이야. 그걸 갖다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집중해가지고 한 2번 정도 그 다음에 해설도 나와 있으면 한 2번 정도 그렇게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리율도 확실히 알겠어. 이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장이면 1장, 2장이면 2장, 3장이면 3장까지 이렇게 딱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작업으로 갖다 검은콩, 흰콩, 세모 작업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복습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해독을 잘 쌓고 복습을 잘해야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 문제집 복습을 할 때는 자, 이 검은콩 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시험장에 나올 때 안다고 표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와 뭐를 중심으로 보냐? 흰콩과 세모를 중심으로 와요. 흰콩은 몇 번 보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검은 콩이 돼요. 이제 내가 몇 번 보고 이거 확실히 좀 익숙해지고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이거 확실히 알 것 같아. 이런 느낌이면 이제 검은 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세모도 이게 몇 번 보다 보면 반복을 하고 해독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흰콩이 돼요. 그리고 흰콩을 또 여러 번 보다 보면 또 검은 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갖다 여러 번 거쳐가는 거예요. 해독을 갖다가. 제가 합격하기 직전에 7과목을 갖다 거의 문제집을 한 20, 30 해독을 했거든요. 근데 그 20, 30 해독이 문제집이 두께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다 1년 3개월 만에 20, 30으로 했다. 제 천재인가 보다. 천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평범합니다. 여러분이랑 비슷하거나 여러분보다 기억력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처음에 검은 콩, 1해독, 2해독, 3해독까지 하면은 검은 콩이 거의 한 60%, 70% 이상이 되게 됩니다. 60%, 70%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 흰콩과 세모만 보면 되니까 해독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모에서 여러분이 이상하게 삽질하면서 시간만 끌지 않는다면 엄청난 속도로 해독을 갖다 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검은 콩, 흰콩, 세모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계속 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4해독, 5해독 되면 실제로 한 10% 정도 빼고는 다 검은 콩이 돼 있어요. 그러면 10%, 내가 잘 모르는 10%만 보게 되면 정말 한두 시간만 해도 책 한 권을 갖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한 5해독, 10호독까지가 안 어려워요. 금방 쌓게 돼요. 그러니까. 금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90%, 약간 기본이 약한 학생들은 한 85% 정도까지 검은콩 처리밖에 안 될 거예요. 한 5회독에서 한 10회독 정도 하면 대부분 한 이 정도까지 가요. 그래도 한 10%라든지 15% 정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흰콩이랑 세모가 남아있죠. 그러면 그거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또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세모가 끝까지 세모로 남는 애들이 있어요. 한 2-3문제 정도라든지 한 2-3% 정도 문제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세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도장을 엄청 많이 찍어놨거든요. 이해는 못해도 이게 맞다 틀렸다 판단은 되게 돼 있어요. 시험장에 비슷한 선지가 나오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집을 일정 수준까지 마스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은 확실하게 합격하려면 이 검은 콩, 흰 콩으로 갖다가 해가지고 한 10회독 정도 해가지고 한 90%까지 검은 콩 치는 거 요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이 아닙니다. 이게 한 90%까지 쳐지죠. 검은 콩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하냐면 자, 지우개를 드세요. 지우개. 잘 지워지는 지우개들이 있거든요. 화랑이라든지 몇 개 지우개들이 있어요. 그 지우개를 들고 싹 다 지우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검은 콩, 흰 콩, 세모 작업을 갖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10회독 정도로 하면 상당히 내공이 쌓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문제집을 보면 예전에 검은 콩을 쳤던 게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갖다 완전히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검은 콩이지 않았는 나중에 보니까 흰 콩이야. 그러니까 혹은 검은 콩이지 않았는데 세모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검은 콩, 흰 콩, 세모 작업을 갖다 이제 한 90%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번 정도만 하면 거의
합격권 이상까지 갑니다. 2번 정도. 이 작업을 2번 정도.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 3번까지 하셔도 좋아요. 저도 한 3번 정도까지 했습니다. 3번 정도까지 해서 30회독, 문제집을 갖다 한 30회독 정도까지 봤던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2번, 3번 할 때는 엄청난 속도로 들어가게 돼요. 엄청난 속도로. 나중에 이 문제집 한 권 쫙 한 번에 이제 완벽하게 정독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도 안 걸려요. 한 2, 30회독 해버리면 거의 1시간 정도. 그때 완벽하게 검은색들은 그러니까 위치까지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위치나 뭐 문구 하나 완벽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키고 내가 헷갈리는 거 좀 더 이해도를 쌓아야 될 거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 실제로 책 한 권 1시간, 2시간만 해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집을 갖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집을 갖다 완벽하게 내가 커버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집 한 것만 완벽하게 커버를 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합격권 중에서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시중에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책은 제 책, 뭐 또 다른 책들을 제가 엄밀하게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했어요. 학생들 피드백만 봤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이제 제 문제집이 좀 기본에 충실한 문제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거로 갖다 일단 요 정도 수준까지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시험장 들어가도 어지간한 거 다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아돌아. 그러니까 나는 제 희생이야. 시간이 좀 남아돌아. 그러면 이제 요 문제집을 하나 정도 여러분이 완전히 정복할 수준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좋은 문제집, 나쁜 문제집, 좋은 문제, 나쁜 문제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꽤 괜찮은 문제집, 뭐 이렇게 수소문 하다 보면 또 괜찮은 문제집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 정도 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2개 정도만 반복해서 그것도 검은 콩, 흰 콩 또 작업하는 거예요. 2개 정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을 많이 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깊이 보고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집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문제집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문제집의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이 선지들이 있어요. 저도 이 선지를 만들면서 야 이건 좀 너무한데, 근데 제가 그런 선지를 갖다 넣을 때는 그거를 판단을 못해도 다른 선지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때 좀 이상한 선지들을 가끔씩 넣을 때 있어요. 그거는 그 선지로 판단하라기보다는 네가 이 선지를 몰라도 다른 선지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어. 그런 판단 능력을 갖다가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다른 문제집이라든지 제 문제집에서도 이런 것까지 굳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 선지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실력까지 돼버리면 이제 뭐 거의 합격권 중에서도 잘하는 편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문제집을 봐도 이제 엉뚱한 길로 이제 셀 여지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 그 시각이라든지 기본적인 그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문제집만 많이 푼다, 양치기 한다, 실력이 늘까요? 일정 정도 수준에서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떨어지는 경우도.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권화란 말 들어보셨죠? 단권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시려면은 기본서도 보고 뭐 문제집도 있고 또 우번의 교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만이 만든 뭐 이런 노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뭘로 해야 된다는 거는 없지만 단권화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석이면 정석으로, 혹은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노트를 갖다 만들어서, 혹은 우체국 교환이면 교환 있지 않습니까? 단권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식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 권으로 자기가 알아야 될 모든 지식들을 갖다가 이제 모아 놓으시면 그 한 권만 반복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권을 막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단권화를 할 때 직접 이제 자기가 필기를 해서 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약간 이제 일단은 그런 분들은 일단은 엄청 부지런해야 되고 엄청 좀 탁월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강사들이 만든 정리해 놓은 자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료를 갖다 만들려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우병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재채기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단권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제집으로 단권화하는 것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문제집은 문제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빈 구멍이, 중요한 애들을 갖다가 뭐 선지를 모아서 이제 아무리 잘 만든 문제라고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구조라든지 체계를 잡기가 어렵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멍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집으로 단권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집에 막 구구절절 막 적어놓지 말고 이 문제와 관련된 지식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선택한 그 책의 단권화해서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볼 때마다 헷갈리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좀 필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페이지를 자기 단권화 책의 페이지를 적어 놓으세요. 페이지를. 이 45페이지에 이것과 관련된 지식을 내가 정리해놨어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단권화 책의 페이지를 갖다 적어 놓으세요. 이 책은 정말 순수하게 요 있지 않습니까? 검은 콩, 흰 콩, 세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지식들을 반복하고 연습하는 있지 않습니까? 숙련도를 높이는 책으로 쓰시고 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요 이제 연결고리를 갖다 단권화 책에 이제 연결고리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진짜 그 정리도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단권화 해보고 싶은 분들은 책 전체를 단권화하려면 이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그 시간에 솔직히 여러분은 문제집 한 번 더 풀고 강의 한 번 더 듣고 반복 한 번 더 하는 게 실제로 효율이 높습니다. 수험생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 단권화를 갖다 하고 싶으면 부분적으로 하십시오.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 파트가 강사님이 정리해 준 자료로는 도저히 내가 이거를 갖다가 좀 익숙해지기 어렵고 나한테 좀 안 맞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특정한 파트에서는 단권화를 갖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패턴이라든지 방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체 책 전체 모든 과목을 갖다가 단권화한다. 이거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려요. 딱 장수생이 되기 좋습니다. 똑똑하신 분들도 그래요.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해놓고 보면 나중에 일정 수준이 돼서 봤을 때 진짜 개판이 진짜 이거 내가 왜 만들었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만들고 나서는 되게 흐뭇한데 일정 수준이 되고 봤을 때 그냥 기본서를 더 볼 걸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단권화는 하시려면 부분적으로 하세요. 그게 효율적입니다. 내가 이제 5년, 6년 뭐 이렇게 장수로 공부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 그래. 단권화는 이제 정석이 단권화하라고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이제 하셔도 되고, 정석이 이제 자기 스타일이 영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교환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단권화 책을 갖다 기본적으로 한 권 정하고, 거기다 이제 부분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파트에, 특정한 파트에 너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파트 단권화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이해 체계가 이제 잡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 그 이해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그 다음 이해 체계가 잡히면 뭐 이제 100명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위 한 20-30% 정도가 됩니다. 20-30% 정도가. 근데 20-30% 돼가지고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 시험. 못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상위 3%, 5%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20-30%에서 3%, 5%,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어떻게 올라갈까 것 같아요? 이해 체계가 잡히고 나면. 반복과 숙련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공무원 시험을 공부했을 때 처음 공부해서 한 6, 7개월까지만 해도 바닥을 깔아줬어요. 근데 그 6, 7개월까지 바닥을 갖다 깔아줬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공부를 엉뚱하게 하고 이상하게 공부하고 잘못되게 공부한 게 아니라 딱 정석으로 바르게 공부를 했어요.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반복을 쌓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숙련도가 일정 수준 안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7개월까지만 해도 막 내용을 갖다 정리하고 이렇게 체계를 잡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알긴 아는데 숙련도가 안 쌓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알긴 알고 어디서 봤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실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60점, 50점 하면서 이제 바닥을 갖다 골고루 이렇게 깔아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가는 게 한 6회독, 7회독, 거의 한 10회독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속도가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합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해 체계가 잡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을 해서 숙련도를 갖다 쌓아가셔야 돼요. 기본서와 문제집을 갖다가 적정하게. 내가 기본 이론이 약하다 그럼 기본서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이 좀 익숙해졌고 적용하는 데 약하다 그럼 문제집에 좀 더 비중을 두면서 있죠. 두 개를 갖다 항상 연결해 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공부를 갖다 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그 반복해서 이제 숙련도를 갖다 쌓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 숙련도가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공무원 합격하려면 한 문제 몇 분에 풀어야지 합격할 수가 있어요? 몇 분?
지금 실제로는 1분이 주어져 있죠. 근데 마킹하는 시간 제외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킬러 문제들 막 여러분을 당하게 하는 문제들 혹은 뭐 독해 문제들 이런 것까지 그리고 커밋에서 계산하는 문제들 이런 것까지 커버하려면 실제로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사람은 30초 안에 풀 수가 있어요. 3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초.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이 정도 숙련도 이게 한 5회독, 10회독 정도 되면 한 30초 안에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엄청 느린 사람인데 그 1년 3개월 지나고 나서는 거의 실제 시험 시간 한 절반이 안 되는 한 3, 40분 만에 140문제를 갖다 풀었어요. 그게 돼요. 20회독, 10회독이 넘어가면 실제로 그 속도가 여러분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한 문제당 10초가 아니라 요 정도 실력 한 문제당 평균적으로 30초 안에 풀 정도 실력에 도달한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문제 거의 한 15초, 10초 만에 풉니다. 15초, 10초 만에 풀어요. 가지고 문제가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이한 포인트들에 신경 쓰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맞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 출제 의도 파악하고 하면 그거 10초 15초 만에 실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버리면 정답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확실하게 틀린 포인트 확실하게 맞는 포인트 잡혀가지고 그냥 정답이 나와버려. 그럼 그거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고난도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포인트만 탁탁탁 체크해가면서 가보면 답이 2개가 나오고 답이 없고 3개가 있을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이제는 심화 포인트까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 처음부터 이게 모든 그 변수들 있지 않습니까? 토시 하나 틀린 것까지 탁탁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딱 볼 때 일단은 한 10초, 15초 만에 빠르게 가장 전형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틀거나 아니면 정확한지 그걸 갖다 먼저 확인하면서 전체적으로 1번 초벌을 하는 거예요. 초벌해서 10초, 15초.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고 전형적인 포인트 이건 무조건 틀린 건데 여기서 틀린 포인트를 갖다 틀린 거 선지를 갖다 냈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2개야. 답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 문제는 이제 약간 기본적인 포인트가 아니라 약간 중상 난이도의 좀 지엽적인 거 이런 거 혹은 이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지 풀 수 있는 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이 시간을 좀 투자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 한 10초, 15초 만에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낀 시간들을 갖다 나머지 문제들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0초 만에 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진짜 완전히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고요. 아슬아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단기 한 6개월, 4개월 이런 사람들로 합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한 문제 거의 평균 한 50초에서 한 진짜 간단하게 1분 정도에서 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 그럼 정말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이런 사람들이 합격하려면 시간 싸움이에요. 모르는 거 확실하게 버려버리고 있죠. 알 수 있는 데서만 확실하게 승부를 보고 나머지는 그냥 확률적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해야지 겨우 1분 안에 평균적으로 1분 안에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30초 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학생들은 어렵게 나와도 뭐 일정 수준까지는 뭐 이제 다 그 시간 내에 있지 않습니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된 학생들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난이도가 높게 나와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시간 조정 못해가지고 꼬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어렵게 나오면 무조건 시간 승부입니다. 시간. 모르는 거는 일단 무조건 다 지키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포인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 구조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 정답 챙기고 아무리 어려워도 한 40에서 50점까지는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확실히 지키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좀 심화 포인트들에서 혹시 내가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한번 비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아무리 문제 예전에 18년도가 엄청 어려웠던 해가 있죠. 몇 년도예요? 19년도예요. 이때 막 합격 커트라인 45점 막 50점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 시대 때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다 제끼고 기본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문제 선지는 어렵지만 구조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만 챙겼으면 그게 한 50점이에요. 그게 50점.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확률적으로 다닥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선지 2개짜리도 꽤 있었거든요. 다닥 찍어버리면 실제로 한 70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평소보다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이것조차도 못 챙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 조정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다 꽈라게 막 45, 55, 막 60점에 합격하고 막 이렇게 커트라인이 거의 50점대였어요. 50점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제가 지금 한 얘기를 갖다 엄청 어려운 시험에서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실제로 한 60점에서 70점 이 정도까지 나올 거고 거의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일 어려운 시험이 제일 합격하기가 쉬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조정, 반복 해독을 통해 가지고 자 시간 조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초벌과 재벌로 가야 돼요. 그리고 초벌, 재벌까지도 했음에도 안 풀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안 풀리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뭔가 생각하는 방식이 꼬였든지 아니면 실력이 안 되든지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초벌, 재벌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면 세모 쳐놓고 쿨하게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다른 문제로 넘어갔는데 또 세모야.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만세를 부르십시오.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극악 난이도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일정 수준까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모가 계속 뜬다? 그러면 이건 문제 완전히 극악 19년도 난이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는 내가 시간만 제대로 이렇게 그 조정을 하고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챙기면 난 합격하겠구나. 한 60점 정도만 나오면 나 합격할 수 있겠구나. 60점이면 반타작이거든요. 반타작. 사지선다에서 반타작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찍으면 몇 점이에요? 25점이에요. 25점. 근데 여러분이 진짜 거저주는 문제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거저주는 문제가 한 40점, 50점대까지는 줘요. 그러니까 그거 맞추고 나머지 확률적으로만 찍으면 60점 무조건 넘기게 됩니다. 60점까지는. 가지고 이제 정말 세모가 나온다. 내가 잘 공부를 아예 안 해서 세모가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포인트들 다 잡고 올바로 접근을 했고 모의고사도 일정 수준까지 나오는데 나한테 세모를 계속 던져준다 문제가. 그럼 문제가 이 극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19년도 난이도로 하는 거죠. 그때는 침착한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오히려 합격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풀이 강의를 갖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문제집 보실 때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스프링 제본이 있죠. 스프링 제본 엄청 편합니다. 스프링 제본. 저도 이거 하고 왔는데 제가 스프링 제본 너무 이렇게 잘해주고 빨리 해주는 데를 갖다 찾아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원래 이제 책 주문할 때 스프링 제본을 갖다 해서 주문을 하면 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그렇게 하면 이게 1,000원인가 1,500원일걸요? 맞죠? 용본 같은 경우가 1,500원인가 이랬죠? 1,500원. 근데 이걸 갖다 이제 그 주문할 때 그렇게 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책을 산 상태에서 스프링 제본을 갖다가 하신다면 제가 이제 노량진에 이제 몇 군데 가반 좀 단골이 있었어요. 단골이 있었는데 거기가 가게 폐점을 했더라고요. 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엄청 좋은 데를 찾았어요. 여기 그 노량진 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서 내려가지고 건널목 있죠. 건널목 딱 내리면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의 지하에 가시면은 이게 재본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격은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두께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약간 뭐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싼데 이게 원래는 이 재본 가게에서 이렇게 스프링 재본을 갖다 하려고 하면은 이게 한 20분, 30분을 갖다 기다려야 돼요. 맡기고 한참 있다 가야 돼요. 근데 이분 한 1분, 2분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빨리. 1분, 2분은 조금 오버고 한 3분 정도 안에 정말 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본하실 분이 이제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곳은 이제 서로 알고 공유를 하면 좋죠. 이 스프링 제본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 번 해보신 분들은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필기라든지 책을 볼 때 진짜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외적인 부분들, OT라고 봐요. 그러니까 OT 끝내고 이제 문제풀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제 총론과 관련된 문제들 1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 푼 거예요. 2번 띄우고 3번 들어가겠습니다. 우편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수업 준비할 때 이제 맨 먼저 이제 마주치는 주제가 이제 뭐 우편의 그 의 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우편. 그 넓은 의미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좀 포괄적으로 우편 간선을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는 우정사업본부를 쓴다고 했습니다. 요거 틀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차이가 뭐냐면 앞에 이 부분은 똑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좁은 의미는 뭐 이걸 갖다 문서나 물건을 갖다 이제 전달한다.
그런데 넓은 의미는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 요게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두 가지 차이가 요것과 요거예요. 만약에 틀어서 나온다면 요 둘 중에 하나를 갖다 틀어서 오답이 되는 겁니다. 요 두 개만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사업은 우편법에 따라서, 근데 이건 틀지 않았으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사업은 우편법에 따라서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 정부기업과 관련된 법이라고 했죠. 정부기업 예산법인데 이걸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이 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기업이니까 정부기업과 관련된 법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은 서신이나 물건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기통신과는 구별된다. 이것도 이제 좀 특징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선지라서 굳이 안 외워도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 사업은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 회계로서 독립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편 사업이 특별 회계고 독립재산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선지를 보니까 두 개가 맞고 두 개가 틀린 문제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최초 그러니까 초벌 작업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못했어. 뭔가 함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함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정독을 하면서 이제 틀 수 있는 포인트를 갖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틀 수 있는 포인트를 갖다 못 찾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까지 그 과목을 갖다 반복을 하시고 내공이 생기면 이게 뭐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개 선지가 지금 맞다고 돼 있는데 하나가 틀린 거지 않습니까? 이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야, 이거는 절대 틀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 그러니까 틀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 이건 무조건 맞아. 무조건 맞아. 무조건 맞아. 그 다음에 이것도 틀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 무조건 맞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 뭐 여기서는 내가 확실히 어디서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틀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판단을 갖다 할 수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주 미묘한 선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구조적으로 정답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보편적이지 않은 포인트에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냐면 요걸 들었어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 특별 우편 사업이 기본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근데 특별회계라든지 독립재산제는 이거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 틀거나 여기서 틀어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제 그 포인트가 아닌 면에서 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찾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 당하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히 틀릴 포인트, 요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이거 확실히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틀릴 방향이 없는데, 맞아. 여기서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틀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걸 갖다 이제 또 엉뚱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출제자 오류다. 그러니까. 세 개인데, 분명히 두 개인데, 두 개인데, 이 세 개야. 그러니까. 나 시험장 나가면 이제 먼저 이거 오류, 그거부터 신고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절대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실제 그게 오류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있죠. 출제자는 맞는데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 해석을 하거나 핀트를 못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한 문제 이제 오류 문제에 꽂히게 돼버리면 머리가 엉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문제도 집중을 갖다 못 해버립니다. 그 한 문제만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 자체를 버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우편 사업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영 주체는, 자, 과기부 장관, 맞아요, 틀려요. 이게 우리 그 우예보법, 우편예금보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우예보법 있지 않습니까? 우예보법에 보면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국가가 경영을 하고 과기부 장관이 관장을 한다. 요거 우리 암기했죠. 요게 우예보법에 나와 있고 보험에도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경영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고 과기부 장관은 뭐로 해요? 관장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경영이라고 되어 있네. 틀렸네. 이러면 안 되세요. 이것도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경영과 관장을 갖다 구별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고 있죠. 요 문장에서는 이 두 개, 어차피 국가 안에 과기부 장관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그렇게 구별을 안 하고 그냥 같이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영주체 과기부 장관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국가가 경영한다. 이 국가 안에 과기부 장관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굳이 구별 안 하고 그냥 설명을 해준 거예요.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바꿔서 내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요 문장을 갖다가 국가가 관장을 하고 과기부 장관이 경영을 한다. 이건 틀린 문제죠. 선지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배운 지식으로 여기 적용해 가지고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이용 관계의 법적 성질은 있지 않습니까? 우편 이용자와 우편 간섭 상호 간의 송달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 관계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죠. 이게 실제로 공법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사법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사법상의 계약 관계로 본다고 했습니다. 4대 4. 우체국은 지금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4대 4로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법 관계로 돼버리면 우체국이 좀 양보를 하면 하면서 법률 관계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우체국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이용 관계에 있어서 무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이게 예금의성과 지금 보험의성과 볼 때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행위 무능력자들 미PP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률 효과가 없지만 일상에서 사소한 행위들은 그 법률 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했죠. 우편과 관련된 행위가 일상에서 사소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무능력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능력자가 하는 행위랑 똑같이 효력이 법률 행위가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편 이용 관계는 있죠. 제3자를 위한 우편 관서와 발송인과의 계약이다. 계약을 맺는 거는 우편 관서와 발송인이지만 물건을 받는 사람은 수취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갖다 하고 있고요. 우편 이용 관계자는 자 우편 관서와 발송인 수취인이다. 3명에 있죠. 우편 이용 관계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편 관서 발송인 그리고 수취인까지입니다. 당사자 해버리면 실제로 계약을 맺은 요 둘이거든요. 요 둘. 근데 관계자까지 해버리면 수취인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6번도 풀었어요. 4번도 풀었고 이건 기본서에서 다 푼 거예요. 자, 지금 9번이 나오죠. 9번이 나오는데 9번이 앞에 문제랑 지금 좀 겹치더라고요. 겹치는 게 나와서 9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제가 지금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를 안 했는데 7번을 풀죠. 7번. 책을 보세요. 7번. 자, 다음 중 우편 이용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우편 이용 관계자 3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사자 둘이랑 수취인까지 해가지고 그 우편 이용 관계자는 있죠. 계약의 당사자인 우편 관서와 발송인만으로 구성된다. 맞아요. 틀려요. 누가 빠졌어요? 수취인. 만자라는 단어가 진짜 위험한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봤는데 이 문제가 틀린 걸 찾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 그러니까 못 찾겠어. 근데 선지 하나가 만자가 표시가 돼 있어. 근데 그 만자를 여러분 수업 시간에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만자. 만자는 틀릴 확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만자가 들어갔을 때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만자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진짜 제가 강사가 강조를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듣도 보도 못했는데 만자가 나왔어. 근데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틀린 거를 찾으래. 그러면 저 같으면 만자 있는 거 고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정답이 될 확률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7번, 1번은. 그 다음에 이제 2번. 우편 이용 관계에 있어서 발송인은 우편물 반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막 이걸 외우려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짬밥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발송인에게 우편물 반환 요구권이 있다. 맞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반환 요구권은 보냈다가 다시 되돌려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발송인이 가지는 거죠. 이 수취인하에랑 연결해버리면 이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취는 뭐 수취할 권리, 수취를 거절할 권리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3번 우편 이용 관계는 있죠. 다소 공익적인 관계를 띠고 있어서 공법상의 계약 관계이다. 방금 나왔던 거 또 나왔고 문제 내기 정말 좋은 선지죠. 그 다음에 우체통 이용 시 집배원이 우편물을 수거하여 직원이 접수했을 때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된다. 원래는 자, 이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될 때는 접수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런데 그 우편물에서 수거하는 경우, 우편물에 넣는 경우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 계약이 체결된다고 했어요? 우체통에 넣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넣는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다고 했습니다.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맞는 건 이제 2번 빼고는 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8번 올인원 때 풀었고요. 9번 거의 비슷해요. 넘어가고 10번도 넘어가고 11번 풀겠습니다. 11번 잠시만.
11번도 풀죠. 11번. 11번도 제가 프린트를 준비를 못했네요. 근데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다. 자, 우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편과 관련된 4대 법이 있어요. 4대 법 있죠. 이 4대 법에 대해서 문구 하나 뭐 이런 걸 다 외우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4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 그리고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약간 중고난다로 문제가 나온다면 연도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연역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1960년도 있죠. 60년도에 무슨 법이 나와요? 우리 이제 가장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편법이 만들어지죠. 우편법. 근데 이 우편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우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못 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별종우체국법. 시골에 이제 별종우체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쭉 성장을 했어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우편 체계를 갖다 이제 좀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 재정비가 일단은 이 별종우체국 이게 너무 말썽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종우체국은 그냥 이제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이제 정식적인 이제 우체국이 없는 곳에 뭐 주내가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별종 우체국을 만들어가지고 주내가 이제 별종 우체국장하고 주내 마음대로 막 직원들 채용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 돈도 지네 마음대로 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얘부터 손을 보게 됩니다. 언제? 82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우창희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자 별종우체국 별종우체국을 갖다 대신하는 거죠. 별종우체국은 이게 이제 우편사무도 보고 금융사무도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특히 금융사무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는 민간에서 우체국 업무를 갖다 볼 수 있긴 해. 그러니까 우체국 없는데 이런 데는 하지만 금융은 안 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우창희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우편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편법을 갖다가 좀 더 이제 우편 업무라든지 그러니까 금융 업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좀 더 전문화하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선진국 노래를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때요. IMF 터지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96년도에 있죠. 우운특례법을 갖다 만들었어요. 우운특례법. 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경영합리화와 우체국 서비스의 품질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편 사업의 이제 선진화죠. 그러니까 요 4개의 연역. 그리고 이제 취지가 또 뭐 기본법, 별종우체국, 얘는 우창희, 그리고 이거는 경영합리화 선진화. 이 취지를 알다 보니까 내용은 구별하기 좀 쉬워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볼 필요 없이 좀 반복해서만 여러 번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11번에 1번 보시면 자 우편 사업의 주체는 있죠. 과기부 장관이며, 자, 이거 앞에서 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조직으로 갖춰 적정한 요금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앞에서 본 선지 그대로네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제정된 우편법. 일단 시기는 맞네요. 그 다음에 내용은 다른 게 아니면 돼요. 다른 내용이 연결되지 않았으면 됩니다. 우편의 기본법. 좋고요. 그 다음에 사례들도 보세요. 그러니까 우편 사업의 경영 형태, 우편 특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우편 서비스의 종류, 손해배상, 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61년에 별종우체국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연도, 연역, 이름 맞죠? 그러니까 내용이 연결되는지 아닌지 보십시오. 이 2개가 틀기가 좋아요. 둘 다 차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에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업무를 갖다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별종우체국과 우창희는 범위가 다른 거죠. 지금 범위를 보니까 개인이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서 운영하는 우편취국국 업무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당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우창희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딱 보니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우편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지고 우창희법입니다. 그러니까. 별종우체국은 뭐 별종우체국 뭐 이런 문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편 창구 업무 그쵸. 그런 게 딱 나와서 딱 차이가 나요. 그 2개를 갖다 좀 여러분 익숙하게 봐주실 정도면 되지.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암기하겠다. 뭐 여기서 뭐 물품 보급, 이용자 보호 이런 걸 갖다 암기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96년, 4번 96년이죠. 우리나라 이제 김영삼 아저씨 선진국 노래를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96년. 요때 제정된 자, 우운특례법 있죠. 이거는 경영합리화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편 서비스의 선진화. 김영삼의 선진국 노래를 부를 때 그리고 그 급격한 선진화의 부작용이 뭐였냐면 97년도에 IMF였어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너무 서두르지만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 건데 성질이 너무 급했죠. 그 인간. 훌륭하신 분인데 좀 말년에 실수를 갖다 많이 좀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이제 이거는 우편 사업의 이제 그 보호구죠. 우편 사업을 갖다 국가에서 이제 보호하고 있어요. 뭐 택배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해 가지고 있죠. 우편 사업을 갖다가 국가에서 이제 보호를 갖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서신독점권이에요. 서신독점권. 서신은 우체국에서만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독점권이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 그 예외 사항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교재 개정하신 분이 이 예외를 갖다가 제외로 이렇게 바꿔놓으셨던데 깜찍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 예외를 갖다가 제외로 바꿔가지고 오답 나오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러니까. 예외 사항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근데 사항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자, 타인에게 보내는 중량 300g의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건 어때요, 그러니까? 300g의 서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서신 독점권 예외예요? 아니죠. 요 기준이 얼마였어요? 350g. 그 다음에 이거랑 붙어 있는 기준이 뭐였냐면 디귿번이에요. 디귿번.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 자, 350g을 초과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어서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그냥 평범한 서신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제 고급 우편물, 뭔가 이제 우체국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고급 우편 서비스, 뭐 별도의 뭐 택배, 고급 택배라든지 이런 걸로 구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들은 서신 독점권에 예외로 인정을 해주는데, 자, 예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기준이 350g, 자, 350g 넘어서는 경우, 그 다음에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어서는 경우. 근데 이것도 이제 볼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암기하는 팁을 갖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본 통상 우편 요금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꽤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통상 우편 요금 요 정의를 물어보는 옛날 기출도 있었습니다.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을 갖다 앞으로 기통이라고 해요. 기통. 그 오토바이 좋아하고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엔진을 가지고 몇 기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모르세요?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몇 기통이 좋은지 몰라요. 엔진 얘기할 때 뭐 몇 기통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세요. 엔진 단위를 얘기할 때 뭐 몇 기통 뭐 그 4기통 뭐 8기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엔진 성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게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10기통 오토바이요. 10기통 오토바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10기통 오토바이 얼마냐? 350만 원이에요. 350만 원. 그래가지고 10기통 오토바이가 350만 원.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배달하면 서신 독점권에 예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10기통 오토바이가 350만 원. 실제로 오토바이 값이 한 350만 원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350이 아니라 300이라서 지금 틀린 거죠. 그러니까 350이 넘어서야지 자, 예외가 되는 겁니다. 뭐 틀렸고. 자, 그 다음에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하는 송장 어떻습니까? 봉하면 안 돼요. 근데 봉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얘도 예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서신 어떻습니까? 등기취급서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넘어서면 이 기준, 그러니까 10기통 350만 원을 갖다가 넘어서면 서신 독점권의 예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서신들 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예외가 있어요. 이 10기통 350만 원을 넘어서더라도 서신 독점권의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서신 독점권의 구속을 받는 있죠.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 이거 말고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기관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얘들 자, 10기통 350만 원을 넘어서면 서신 독점권의 예외인데 예외로서 얘들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0배가 넘고 350g이 넘더라도 얘들은 예외니까 그 서신 독점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신이 돈 빌려주는 거죠. 여기에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맞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여권이라든지
민증 있죠. 요건 아니에요. 요건 민증. 우리 신용카드랑 요건 민증을 또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크기가 비슷하죠. 둘 다 지갑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지고 요거 헷갈리는 학생들 좀 있습니다. 오답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권이라든지 뭐 주민등록증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오답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풀었고요. 15번도 풀었어요. 그리고 17번 들어가죠. 17번. 자, 서신독점권에서 학생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17번 있지 않습니까? 17번. 여기서 이제 그 17번에 이제 그 서적과 뭐예요? 상품 안내서 있죠. 상품 안내서 요 두 개 구별하는 거예요. 서적과 상품 안내서. 요거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서적과 상품 안내서. 자, 상품 안내서가 상 위로 빼고 있죠. 서적이 아래로 깔아주세요. 보통 무거운 게 밑에 있어요? 가벼운 게 밑에 있어요? 무거운 게 밑에 있죠. 서적이 더 무거워요. 얘는 48페이지까지, 48페이지 이상이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인 16페이지. 그 다음에 얘가 뭔가 구질구질하게 뭐 많이 달려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조건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게 뭐냐면 얘는 쪽수도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쪽수. 얘는 쪽수 표시될 필요 없어요. 쪽수. 그 다음에 얘는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 그 서적으로서 서신독점권에 예외가 되려면 있지 않습니까? 출발 인쇄소 해가지고 출판소라든지 그러니까 발자 들어가는 거 혹은 인쇄소 이런 게 셋 중에 하나가 표시가 돼야 돼요. 출발 인쇄소. 근데 얘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없고 가벼운데 얘 없는 딱 하나의 요건이 얘는 없지만 얘에 들어가는 요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표지를 갖다가 포함한다. 얘는 표지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X 이거를 갖다 눕히면 X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표지를 포함해요. 요거 동그라미랑 비슷하죠. 동그라미. 얘는 이제 표지를 포함해서 16페이지 이상. 얘는 표지를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48페이지 이상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얘가 기본적으로 조건이 많고 이 요건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 조건이 많은데 얘는 좀 조건이 없어. 근데 딱 하나 얘는 없는데 가지고 있는 요건이 이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는 48페이지고 얘는 16페이지니까 훨씬 더 가볍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상자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상품 안내서죠. 그러니까 자, 가격, 기능, 특성,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이건 상품 안내서에 대한 설명이죠. 내용적인 측면. 16쪽 이상 맞아요, 틀려? 맞죠? 표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쪽지라든지 출발 인쇄소 들어가면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큐스 들어가면 맞네, 완벽하게 맞네. 그 다음에 자, 신용카드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중량 400g의 등기 지급 서신 맞아요, 틀려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그 10기통 350만 원 암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는 400g이니까 350 이상이네. 그러면 서신독점권에 예외가 되겠네. 맞아요, 틀려요? 예외죠. 지방자치단체. 자, 그 다음에 화물에 첨부되는 봉하지 아니하는 첨부 서류 또는 송장 어때요? 이거 만약에 바뀌어가지고 봉한 들어가 버리면 틀려요. 그러니까 오답으로 틀면 봉한으로 틀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요것도 맞죠. 그러니까 얘 안 되고 얘 되고 맞죠. 그러니까 세 개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연습이 안 됐을 때 제일 자주 하는 실수 정도가 이렇게 다 풀어요. 다 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답에서 막 틀린 거 고르라는데 옳은 거 고르고 옳은 거 고르라는데 틀린 거 고르고 이런 실수 저 진짜 자주 하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실수를 안 하려면 그 어떤 시험 준비하기 전에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연습 예전에 이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매번 실수를 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일단 딱 보고 옳은 거죠. 그러면 이제 옳은 거 보고 고르는 문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틀리는 거 고르는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혹은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있죠. 이건 틀리는 거 고르는 문제야. 이건 옳은 거 고르는 문제야. 하나하나 집중하다 보면 전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탁 표시를 해놓으면은 그걸 또 이제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또 실수예요. 마지막에 또 한번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저는 시간 남겨가지고 이런 거 점검합니다. 제가 실수를 자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있죠. 이런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자기 약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충분히 연습만 된다면 그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실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큼 심하진 않아도. 근데 그게 새로운 습관을 갖다 만들고 연습을 함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나쁜 습관을 갖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그 제한 능력자의 한번 진심인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 제한 능력자인데 우리가 예금이라든지 보험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요 행위 제한 능력자만은 다뤄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 우편에서 유일하게 의사 제한 능력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갖다 이제 구별하는 선지였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애들이 미PP, 받침이 없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게 행위 능력 제한자예요. 이 행위가 앞에 수식어가 뭐가 제한이 되냐 생략됐냐면 법적 행위, 법률 행위가 제한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제한 능력자들은 제가 쉽게 비유를 들었을 때 그냥 미친 애들이라고 했죠. 술 먹고 미쳤고 있죠. 그냥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래 우리 시험에서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친 애들은. 그래서 이 두 개를 틀어놔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때요? 그러니까 사소한 이런 일상에서 행위는 그 제한 능력자라도 예외적으로 이제 법률 행위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예금에서 배웠던 논리 적용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있죠. 우편관서에 대하여 임의로 이용관계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갖다가 인정하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 이용과 관련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갖다 했다고 해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했죠.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냥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가 아니라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어때요? 하자가 법률적인 하자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률행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얘가 일반인이라도 그렇고 제한 능력자도 그렇고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제한 능력자가 우편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했다고 그랬다고 해서 무효 또는 취소는 주장할 수 없지만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리을번도 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장과 관련된 문제를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총론 우편물의 이제 종류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러니까 자, 3번. 근데 이제 앞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시간을 좀 끌어가지고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 지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칠 것 같아가지고 쉬었다가 이제 2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